2020년대 상황이 마치 1920년대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잖아요. 기술주 중심으로 그런 주식이 막 폭락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고, 정말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이미 늙어가지고 침몰하고 있으니까 이게 위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100년 전 대공황 때랑 이제 유사하다 우려를 이제 제기해 주셨는데, 진단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먼저 진단하기보다는 지난해 9월에 IMF 연차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번 이렇게 총회를 하는 거죠. 총회를 하는데 IMF 전 총재 라가르드 총재가 거기 가서 이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0년대 상황이 마치 1920년대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때가 뭐예요? 바로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잖아요. 그때가 비슷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막 기술이 막 발전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이 막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 뭐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가전산업이 막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고, 뿐만 아니라 각종 중화학 공업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특히 뭐 철도라든가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막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 아니 막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그 투자금이 또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이제 화랑을 막 겪었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지나친 투자였더라는 거죠. 당장 수익이 안 나타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몰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물건이 안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폭락을 하고 그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그 다음해부터 이제 연속적으로 뭐 실물 시장이, 실물 경제가 이제 막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 경기 불황, 그리고 또 이제 대공황 상황으로 막 갔는데, 그분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자유무역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호무역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게 언제 바뀌었느냐? 1930년에 바뀌었어요. 1929년에 주가 대폭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면 후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인데, 그분이 이제 1928년에 이제 대선에서 이제 막 이제 경선 기간에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 하나가 뭐였냐면 관세율을 대폭 높이겠다. 특히 농산물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공업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이 농업은 제대로 발전 못하고 도리어 이제 막 외국에서 수입물품 막 들어오고 유래서 막 들어오니까 이 농민들이 다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거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1929년에 주가 폭락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다 상황이 나쁘니까 나중에는 아예 관세율을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높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에요. 그게 1929년에 이제 상하원 다 통과하고, 그래도 이제 계속 막 그 당시에 그 미국 경제학자들이 막 연명해가지고 탄원서까지 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했는데도 1930년 6월에 결국 서명을 했어요, 후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관세율이 농산품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품에서 한 2만여 종에 대해서 당시 관세율이 40%에서 60%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보복 관세를 막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도 20% 이상 다 이제 실업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은 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나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보자는 거죠. 현재 상황이 지금 산업혁명이 아닌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돈이 엄청나게 그걸로 몰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주가가 막 뜬다고 하는데 다 뭐예요? M7 중심으로 막 뜨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수익을 내느냐? 물론 엔비디아는 뭐 낸다 그러지만, 실제 현재 그 가치를 보면 현재 시장 가치가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뭐 어디서 경쟁이 확 심화되면, 예를 들어 뭐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니까 갑자기 크게 출렁거려서 이미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어요. 한 2% 수준 빠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마치 1929년 세계 대공황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그 당시 기술주죠. 그 당시 첨단 산업인 거예요. 그런 주식이 막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고, 첫 번째 기술 수준에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자유무역하다 보호무역을 간 것처럼
이번에 다시 또 자유무역하다 본격적인 보호무역 중상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이게 일부에서는 이 관세 잠깐 때렸다가 나중에 다 낮출 거야. 제가 볼 때 쉽게 안 낮출 거예요. 관세를 계속 가져. 왜 낮춰요? 이게 계속 그 관세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또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중국에 대해서만 때리지 않는다. 이게 지난 1기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만 때렸는데 이게 지금 당장 캐나다도 때리고 멕시코도 때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에 대해서도 너희들 도대체 나토 도대체 방위비 얼마나 지금 부담하고 있냐. 다 왜 우리가 다 독박을 쓰냐. 너희들 다 책임져라. 이러면서 지금 막 때리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무역전쟁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1929년, 30년 그 당시에 세계 대공황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이제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마련인데 미국만큼은 좀 예외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그렇게 보신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은 계속 추락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것이 제가 우리나라 현재 절대 위기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아니 선진국 때문에 다 그렇지 않냐고. 선진국 때문에 다 늙어가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리고 또 이 경제 성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계속 하락한다, 둔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인구 고령화가 다른 나라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부자 나라가 됐으니까 일찍 늙어가긴 했지만 그 속도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보다는 계속 집 짓는 데 너무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가게도 거기에 다 이제 올인하고 있으니까 몰입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랬죠. 일본 우리가 따라갈까요? 이 바로 1990년 그 한때 잘 나가다가 바로 직전까지 전에까지도 미국하고 G2로 막 맞짱을 뜰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뭐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출판하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다 바로 그 다음에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일본 경제가 꼬꾸라졌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럽처럼 이게 계속 추락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어요. 유럽도 다 지금 0%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더 빨리 인구 고령화가 되고 너무 지나치게 이게 미래 먹거리보다는 다 집 짓는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추락할 것이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보면서 그러니까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유럽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나라도 있어요. 선진국 중에 뭐 대표적으로 조그만 나라 뭐 싱가포르도 있고요. 큰 나라로 보면 미국이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에서 보면 GDP 규모로 보면 25%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또 1인당 GDP로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한 2.5% 더 높네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매년 몇 퍼센트인 줄 아냐요? 몇 퍼센트냐면요. 2.5% 수준이에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70년대부터 계속 추락했다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음영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그게 심하면 이제 경제 위기인 거고요. 2008년도 그때. 그래서 2008년 여기 음영이 더 길고 또 많이 내려왔고 2020년 코로나 때 위기 상황인 건데요. 그래도 평균치를 잡아보면 이게 어때요? 한 2.5%, 2.6% 수준에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10% 수준을 넘다가 계속 추락해서 2% 밑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로 보면 15배 그리고 1인당 GDP로 보면 무려 2.5배 더 큰 나라인데 그 항공모함이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정말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이미 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침몰하고 있으니까 이게 위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우리가 미국을 봐야지 싱가포르를 봐야지 왜 일본을 보고 왜 유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전 정말 경제 전문가라든가 경제학자 제 주변의 경제학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국민들도 진짜 맞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마치 냄비 속에 지금 개구리가 들어가 앉아 있는데 지금 물이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대표적 죽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니면 정치에 지금 정말 들어가서 정말 우리나라의 여론 지도층이고 정말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다 괜찮다고 하면 다른 국민들도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서에서 미국은 무역 전쟁보다 달러 패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역 전쟁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하나의 수단이고요. 목표는 그럼 뭐냐? 목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느냐? 미치광이 전략을 막 쓰는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가라고 하죠.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gain이란 말을 붙였잖아요. 다시 위대하게? 그럼 지금 위대하지 않은가? 이미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2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중국이 막 따라오니까 again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돼요. 그 격차가 한때는 막 좁혀졌어요. 그러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gain자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again을 왜 붙였을까? 사실은 이게 그 마가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초에 이 마가라는 이름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가가 맞아요. 70년대에 막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서 미국 경제가 다 추락하고 있고 달러 패권도 막 위협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미국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뭐 유럽이 군사력이 강합니까? 중국은 뭐 군사력이 좀 강하지만 경제력 규모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냐면 이번에는 중산층이 1980년대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괴멸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냐 러스트벨트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결국은 벤스 부통령이 뭐 그 사실 그 러스트벨트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그 한국에서도 그 번역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폐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부모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에서 또 마약에 막 그 찌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 힘들게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빗댄 하나의 소설처럼 쓴 글인데 책인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됐느냐면 결국은 러스트벨트라는 게 뭐예요? 그쪽에 자동차, 중화학공업들이 다 몰려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전 세계로부터 그러한 경쟁품이 싸게 막 물밀 들어온 거죠.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아니면 일본과 같은 이런 제품이 막 몰려오다가 중국에서 또 그러한 뭐 상품이 막 싸게 막 몰려 들어오니까 결국은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무너져 버렸고 거기에서 주로 일하던 중산층 그것도 거의 백인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다 마약에 전부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니까 내가 이걸 고치겠다. 그게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이분이 겉으로 보기엔 미치광이처럼 하고 막 마치 막 껄렁껄렁하지만 술 담배도 안 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동성애라 이런 걸 갖다가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 오직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마약도 너희들 계속 우리한테 보내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왜 그렇겠어요?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다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번에 분명한 철학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산층을 살리겠다. 또 한 가지는 다만 좀 전에 이제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패권 이야기를 했는데 달러 패권도 사실 크게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통 무역 거래할 때 우리가 뭘 써요? 우리나라 돈을 쓰지 않잖아요. 중국 위안화 쓰나요? 거의 안 쓰잖아요. 엔화도 안 쓰잖아요. 그렇다고 뭐 유로화를 쓰나요? 아니에요. 거의 90% 가까이가 계속 달러를 써요. 이게 변화가 없어요 지금. 오직 떨어진 거라면 외환 보유고가 떨어져요.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각국에서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것이 보니까 한때는 뭐 이게 6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달러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환 보유고를 하면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유로도 있고 엔화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특히 이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게 한 10%포인트 정도 줄어들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줄어든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그래도 이제 위협은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더 이상 이제 미국하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에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다 팔고 지금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사고 있잖아요. 뭘 사요? 금 사는 거죠. 그 금값이 많이 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금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또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그러면서 또 자체 통화도 만들겠다. 브릭스 국가들끼리 뭐 브릭스 페이, 뭐 브릭스 브릿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이것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통화가 막 이제 새롭게 막 등장하면서 달러를 대체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패권을 좀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을 지켜야지만 국가적 이득이 있어요. 마치 정부가 통화를 발권함에 따라서 이 정부의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통화 주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미국이 이 달러를 마치 전 세계 통화를 발행하는 그러한 통화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강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화폐 얘기를 방금 좀 언급을 해주셔서 디지털 화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좀 강조를 또 해주셨었는데 그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투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뭐 제 책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류학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지금 거대한 변화를 현재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이제 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7만 년 동안은 계속 원시 수렵인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10,000년 전, 12,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갑자기 우리가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기후가 이제 온난해졌어요. 그래서 홀로세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모여 살게 되고 그러면서 농업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만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금화, 은화 이런 상품 화폐죠. 그렇게 해서 한 10,000년 살다가 한 18세기 중엽쯤 되니까 이제는 산업혁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새로운 통화가 등장했죠. 그 통화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정 화폐예요. 그게 바로 달러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원하고 위안하고 유로하고 이런 거죠. 그게 뭐 한때는 그게 금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태환을 보장하는 형식으로도 했다가 지금 완전히 그것도 다 끝나 버렸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디지털 사회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는 상품화폐에서 법정화폐로 갔다가 이제 또 다른 화폐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다. 디지털 화폐 중에 그럼 뭐가 가장 대표적이냐 생각해 보면 하나는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또 하나는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 정부가 발행하는 것,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바로 CBDC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건데 이거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적극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걸 하면은 이거 가지고 얼마 통제하기가 쉬워요.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통제 사회가 되니까. 이건 우리 미국의 자유주의 그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 그거는 못하게 아예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 대신 뭘 하느냐? 그러면 개인이 민간이 발행한 그러한 디지털 화폐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출현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또 비트코인은 양이 딱 정해졌어요. 2,100만 개. 그 현재 지금 한 2천만 개 정도 현재 채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공급은 딱 정해졌어요. 그걸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사람이 뭐 개인인지 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만들 때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법정 앞에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막 돈 찍어내요. 2008년도 막 그때 2008년도 그때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때 막 돈을 막 찍어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왜 사기치고 내 자산을 뺏어가냐?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도대체 쓰려고 하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비밀이 다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 누구도 모르게 그야말로 완전 분권화된 탈중앙화된 그러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된 거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얼트코인이 나왔는데 얼트코인은 사실은 다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고 또 계속 개수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떤 자산 가치는 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막 투기적인 세력이 막 몰려가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가 뭐 제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일부에서 뭐 10배, 뭐 20배 막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년 내에 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약간 갖고도 있어요.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얼트코인은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글로벌 패권을 미국이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미국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뭐 앞으로도 계속 저는 미국 패권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부침이 없지는 않을 거다. 어쩌면 뭐 지난 뭐 70년대 이후에 잠재 GDP 성장률이 뭐 2.5%, 2.6% 된다고 했는데 인구가 좀씩 미국도 고령화되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외국 이민을 막으려고 하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막 추방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재 GDP 성장률도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킬레스 근이 제 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아킬레스 근은 있잖아요. 네. 그 아킬레스 근이 뭐냐면 미국은 너무나 많은 부채예요. 그 부채가 정부 부채. 뭐 민간 부채가 아니라 정부 부채가 문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36조 달러예요. 36조가 얼마나 많으냐. 우선 과거와 비교해 보면 20년 전 1995년에 10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년 만에 3.6배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게 막 벼랑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막 증가했잖아요. 그래도 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그러면 GDP 대비로 보면 미국의 GDP로 나눠 보면 2024년 기준으로 123%예요. 이건 95년 그 당시에는 이게 66%니까 GDP 대비로도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채라는 게 뭐예요? 결국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부채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는 그것만 해도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국방비 지출보다 정부가 빚 갚는 게 많은 나라는 결국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제가 레포트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어디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 우선 첫 번째는 적어도 증가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이 적어도 정부의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거는 매년 적자가 누적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적자가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해에도 1.8조 정도 됐어요. 1.8조 달러. 이게 2020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연방 정부에서도 이렇게 풀어서 그런 거고, 그만큼 적자를 본 거죠. 세금을 거둔 것보다 돈을 빌려서 많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3조 이상 막 썼는데, 그래서 2020, 21 많이 썼다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인데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푼 거냐면요. 2008년, 9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풀었어 그때 많이 풀었다고 할 때 그때도 1.4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푼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빚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니까 이걸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을 줄일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총량을 그러니까 전체 부채 총량을 어떻게든 줄여볼 수 있을 거냐. 또 세 번째는 이자를 좀 덜 낼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이자를 적게 내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국채 수익률 좀 떨어뜨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이 막 활성화가 되면 그거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고 받고 하면 결국은 그 회사가 테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미국 국채를 막 사줄 테니까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특히 이제 장기 국채를 얘들이 사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무장관이 우리의 목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 뭐 여러 말하려고 합의 뭐 이런 얘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100년짜리 그러한 국채로 바꿔주자 아니 만기 막 돌아오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중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로 쌓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현재 한 4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한 70% 이상을 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정말 황당하기도 한데 이거를 그럼 100년 만기로 다 바꿔줄게. 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마다 100년 만기로 바꿔주고 이자도 주지 않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또 그거 플러스에서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통화 수합을 해줄게, 통화 수합. 그래야 너희들 만약 그래가지고 만약에 위기가 생기면 그래 우리 달러를 좀 빌려줄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마치 플라자 협정 옛날에 1985년 플라자 협정과 비슷한 그러한 협정이 더 어쩌면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어떤 국제 경제 질서를 바꾸는 그런 협정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트럼프 이기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미치광이 전략처럼 보이지만 미치광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략인 거예요. 실제 정말 이 사람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방법도 분명히 갖추고 있고 굉장히 과감하게 빠르게 현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